그냥 그 과제로 대체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부담을 안 드릴 겁니다. 그 리포트 양도 뭐 이렇게 막 양으로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그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어떤 리포트 하나 내는 걸로 그렇게 대체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은 그냥 그 보강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안 했던 거 보강하는 걸로 그래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도 뭐 집중해가 제가 할 말만 딱 다 되면 시간을 언제라도 그냥 중간에라도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그 기계 요소 설계하면 지금 기억나는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그 모든 대상은 그 회전축과 직선축으로 해서 로봇이든 뭐 자동차든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하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회전축이나 그 직선축은 그거를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현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액추에이터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동을 만들어내는 부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동을 전달하는 부위,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동 가이드 하는 부위,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구동을 만들어내는 부위가 그런 엔진이라든지 자동차 엔진, 아니면 모터,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구동을 전달하는 부위인데, 그 구동을 전달하는 부위는 보통 그 기어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뭐 회전과 회전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감속을 해주는 그런 어떤 렉앤 피니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헬리컬 기어, 뭐 이런 기어 형태의 유성 기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유성이 뭐냐면 그 이렇게 체형이 있는 기어를 유성 기어라고 하는데, 그런 유성 기어 형태로 해서 돼 있는 기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속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감속기 형태, 아니면 볼 스크류하고 너트처럼 우리 그 볼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볼 스크류와 너트 타입의 그런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형태의 그 모터가 이렇게 회전으로 도는데 그게 직선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볼 스크류 앤 너트, 그 볼 스크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또 뭐가 있냐면 벨트 앤 풀리. 그 보면 이렇게 우리 방앗간에 보면 풀리 이렇게 풀리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벨트를 거는 그 치차를 풀리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치차라고 하고 그 영어로는 풀리라고 하는데, 그 풀리 거기에 이제 벨트를 거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우리 자전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체인 있죠. 체인이 있고 체인을 잡아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스프로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프로켓 타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구동 전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동을 하려면 그걸 뭔가 잡아줘야 돼요. 그 부위를 우리가 회전하는 거를 베어링이라고 하고,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LM 가이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볼 타입이 들어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로드 타입에가 이런 세막대기 같이 생걸 짧게 부숴 가지고 그런 게 안에서 이렇게 마찰을 없게끔 굴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 가지 타입의 이제 들어가서 액추에이터가 되고, 액추에이터가 또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게 지난주에 강의했을 때도 모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모타. 그죠? 모타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전류 방식에 따라서 구동이 되는데, 다이렉트로 교류 방식으로 들어가서 구동하는 것을 AC 모터라고 하고, 그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는 걸 DC로 하는데, 전류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전부 교류입니다. 이게 위상차가 계속 바뀌면서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그게 이제 AC 교류인데, 우리가 60 헤르츠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분당 60번 이렇게 헤르츠 회전을 하죠. 그럼 이제 1초에 한 바퀴 돈다고 보면 돼. 발전기가. 그런데 그게 50번 돌면은 50헤르츠고, 그래서 나라마다 어디서는 50헤르츠, 어떤 데 60헤르츠 이런데 표준이 한 60헤르츠 됩니다. 그냥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그 전류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강원도나 팔당댐 저기 어딥니까?
속초 그런 소양강댐에서 이제 발전이 일어나면 아니면 울진 삼척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이 일어나면 그 전류가 뭐죠? 전류는 흐른다는 거거든요. 전기가 흐르다. 전압이 뭐죠? 전압은 압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압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승압을 올려주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전선의 코드에 저항이 많아요. 구리선이니까. 그래서 오다 보면 그 열로서 막 뺏겨 나가니까 이 전압이 낮아진다고요. 그런 전류가 압이 없으니까 또 천천히 오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죠? 변전기 알죠? 변전기. 보면 막 이렇게 큰 전봇대 옛날에 보면 중간중간에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뭐냐면 그걸 워낙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온 전기를 다시 압을 높여줘가지고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천둥 번개가 나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치면 막 거기 승합했는데 승합기가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폭파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서 다이렉트로 온 전류를 그대로 그 모터에 돌리는 게 AC 모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위로 간 것만 이용한다든지 밑으로 간 것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걷어낸 거야. 그러면 어때요? 반으로 효율이 떨어지죠. 그게 DC 모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게 전부 DC 볼트거든. DC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러면 모터가 AC가 D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엔코더나 이런 어떤 센서가 들어가 회전 인코더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엔코더를 하는데 인코더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센서에서 센싱이 돼가지고 그 위치를 피드백을 이렇게 계속 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버 모터라고 해요. 그래서 모터는 AC 서버도 있고 DC 서버도 있어요. 그런데 AC 서버 모터는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AC 서버 모터는 그냥 AC 모터가 아니고 AC 서버가 돼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밀한 제어가 필요해가지고 컨트롤러나 드라이브가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그래 비싸. AC 서버 모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고 근데 AC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컨트롤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인덕션 모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자기 유도 방식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속도 제어도 안 되고 위치 제어도 안 되고 그냥 팬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 반면에 DC 모터는 어때요? 뒤에 센서가 장착이 안 돼도 전류만 주면 그 위치만큼은 돌아가.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제어는 안 되지만 돌아가요. 그게 뭐죠? 우리 장난감 보면 우리 리모컨 노래가 자동차 이렇게 막 움직이고 웽웽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요만큼 탁 하면 그 감각에서 그만큼만 전류가 통하니까 싹 가고 또 싹 가고. 그게 다 DC 모터고 그 뒤에 센서를 넣으면 우리가 만약에 센서를 넣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인텔리전트하게 피드백이 된다. 그럼 우리가 디지털 값으로 1m를 가라면 이건 1m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지도 않고 만약에 1m를 갔다가 조금 더 가면 지가 지나갔다고 센싱이 돼가 다시 뒤로 와가 딱 해. 그래서 보통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AC 서버는 이렇게 요 위치에서 요까지 가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싹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빡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천천히 이 속도가 싹 올라가가지고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가 그 위치에 딱 가요. 근데 이게 워낙 속도가 빨라가 이렇게 가다가 관성력에 의해서 이게 지가 지나가 버렸어.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막 갔다가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엄청 빨리 간 다음에 그 가감속 구간을 안 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를 말하면 스포츠카가 급가속에다 급정가하는 식이에요. 그러다 팡 이렇게 팡.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팡 하면 진동이 오잖아요.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가감속을 줘요. 가속을 줘가지고 윙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 전동기관사가 숙련된 사람은 탄지 안 탄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 천천히 이렇게 싹 가다가 속도를 싹 올려가 이렇게 싹 가다가 싹 내리는데 파업하고 나면 어때요? 파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대체 기관사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감이 없으니까 갑자기 막 쿵 해가 또 가다 쿵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타도 똑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그런 모타에 대해서 조금은 힘의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힘의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로봇팔을 만드는데, 이건 실제로 제 이야기입니다. 로봇팔을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모타를 여기에 한 축, 두 축, 세 축을 넣었어. 그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럼 무게 정보하고 체적 정보가 나오니까, 체적 정보가 먼저 나오죠. 이 그림 스페이스가 나오면 거기에 뭐 이게 재질이나 밀도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무게가 나오니까 이 모타가 어느 정도 이걸 들어줘야 된다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모타가 이걸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무게가 나왔어. 그리고 요 모타도 요 위에 거 이걸 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타가 나오고 요건 요 끝에만 움직여주기 위해서 무게가 나왔어.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들어줄 수 있는 무게만큼 모타 배치가 안 된 거야. 그럼 이 모타를 조금 키웠어. 그럼 이 무게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크게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모타도 좀 더 키웠어요. 여기서는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타에 있어가지고 그런 계산하는 식에 대해서 아주 있잖아요. 이거는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아마 평생 도움이 되는 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물리 같은 건데 배우면 잘 없어요. 그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니까 엄청 어렵죠. 자, 그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데 다이나믹스가 뭔지 아세요? 다이나믹스. 동력학. 여러분들 그 동력학 들어보셨습니까? 움직일 동. 움직이는 역학이야.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 있을 때 힘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헬스를 할 때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헬스 할 때는 이렇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여기 키우는 근육도 있지만 그냥 벌 쓰듯이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게 더 그 근육이 잘 생길까?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근육이 더 잘 생길까? 가만히 있는 저처럼 어, 제 생각에는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근육이 더 생길 것 같아. 맞나요? 헬스하는 친구도 있나요? 여기 헬스하는 친구. 버티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다 버티. 헬스하는 친구? 헬스할 것 같은데. 먹기만 안 했어. 헬스하는 친구, 지금 헬스 해본 친구, 어느 게 맞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근육을 많이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근육이 더 이게 팽창이 되고 더 많이 키워져야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움직이는 게. 움직이다 마지막에 딱. 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움직일 때 이때는 힘이 드는데 이때는 또 힘이 안 들어. 힘이 드는데 안 드는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될까? 그 생각하는데. 수습을 안 해서 분위기가 안 풀어요. 안 불러.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력학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힘쓰고 있는 거지. 자꾸 그냥 가만히 있지만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정력학이고 동력학은 움직이면서 그 힘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고 움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중요하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움직일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로봇 팔 같은 거 보면 일단은 이런 크기, 기하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 수식은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로봇이나 모든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하는가는 그 프레임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프레임.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건 책에 다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움직이는 어떤 힘에 대해서 해석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인, 로봇으로 말하면 로봇 팔의 길이 정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길이 정보하고 이런 두께 정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무게 정보는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무게 정보가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요거에 대한 밀도,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 정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힘, 동력학, 움직이는 역학을 계산해내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타입니다, 모타. 모타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감속기. 이게 감속기죠? 감속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게 이제 모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모타에서 이렇게 축이 움직이는데, 요거 하나를 액추에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게 동력학은요, 운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패턴을. 예를 들어, 아까,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가감속이 없으면 팡 갔다가 이렇지. 이런 게 운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운동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으로 힘을 계산해내야 돼요. 그걸 토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할 때는 힘은 뭐죠? F죠. F는 MA. 그죠? 회전 운동을 힘을 계산할 때는 토크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거는 정말 쉬운 거야. F는 그 MA. 우리가 로봇이든 뭐든 전부 다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선 액추에이터는 이 공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F는 MA. 그죠? 힘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을 구하라. 이러면 F는 MA로, 여기서, 이게 뭐죠? 물리적 정보죠. 여기 뭐냐면, 이 M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최적이라는 기하학적 정보하고, density라는 이 물리적 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 질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감속이라고 하는데 가속도, 감속도, 그죠? 가속도지 않습니까? 이 가속도.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하학적인, 기하 플러스 특성, 정보. 요거하고 요게 결합돼가지고 힘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머리에 그것만은 기억해요. 요 식 같은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건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은 그렇게 되고 우리가 또 세상에 이런 직선 운동 외에도 자동차 같이 회전 운동은 회전에 대해서 키네마틱. 여기서 이건 전부 그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운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동력학이에요. 동력학.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어려운 것도 쉽게, 쉬운 것도 쉽게 이야기하는 게 제 이제 하나의 모토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동력학이죠. 그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직선 동력학이에요. 이건 동력학. 동력학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들어가면 동력학이고. 근데 운동한 형태가 회전이냐, 직선이냐, 회전이냐. 근데 직선은 F는 MA라는 공식이 도출이 되는데 그 F라는 힘을 도출하기다 보니까 로봇으로 말하면 그 형상 정보와 기하학적인 거와 특성 정보 그 두 가지가 알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형태,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 가속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감속을 시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가속도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했을 때 필요한 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산출 힘, 필요한 힘이야. 필요로 하는 힘, 필요로 하는 힘인 거야. 그 힘은요, 어떻습니까? 그 위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시시각각으로 이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자세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전 운동할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올라갈수록 이때가 제일 힘이 많이 들죠. 다시 올라오면은 힘이 줄어들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힘은 변하는 이 순간순간
변화는 필요로 하는 힘. 이렇게 순간순간 자세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 만약에 필요로 하는 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힘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힘이 만약에 힘 프로파일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요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올릴 때 여기서 힘이 하나도 안 들었다가 로봇 팔을 여기 관절을 이걸 힘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올렸어. 올리면 올릴수록 힘이 더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올리면은 이렇게 떨어져.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그냥 수직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 있는 짝대기 세워놓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힘이 이제 들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제일 그 힘이 많이 들다가 직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져요. 그럼 어때요? 다시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 모타 용량은 어디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될까? 가장 맥스일 때 해야 되잖아요. 요때 힘이 제일 많이 드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모타가 여기서 힘을 못 이겨내면 툭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타의 요 맥스 이건 미니멈. 그래서 어때요? 요 둘 중에 어떻게 보면 방향만 다르다 뿐 모타 회전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요 둘 중에 폭이 제일 큰 거 여기 제일 큰 부분에 요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난 직선 운동도 마찬가지. 직선 운동이 이건 어떻게 보면 직선 운동을 제가 이 회전으로 말했는데 직선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들어 올려. 이걸 들어 올릴 때 이게 여기 있어. 그럼 모타가 어때요? 처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처음에 가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쭉 처음엔 잘 안 움직이려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 이렇게 쭉 올라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거의 비슷한 파형이 나오는데 직선이든 회전이든 이렇게 돼요. 토크는 어떻게 할까? 회전 운동은 힘에다가 이 끝단에서 걸리는 힘에다가 반지름 그죠? 그래서 토크는 어떻게 되죠? FR 그죠? FL로 하죠. FL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뭐죠? 반지름이죠. 그죠? 반지름이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변환을 한다. 자,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건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어떤 그 지점, 여기에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서 무게가 M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M인 형태의 어떤 그 질량이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다. 근데 요 길이가 L이야. 그러면 토크는 여기 F는 mg가 되죠. 그죠? 여기 g잖아, g. mg가 F는 ma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L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모타가 이렇게 돌 때 회전 운동을 이 직선 운동으로 바꿔줄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자, 요건 지울게. 자, 볼 스크류가 있어. 이런 볼 스크류가 요렇게 돼가지고 볼 스크류가 요렇게 있어요. 볼 스크류가 있고 여기에 너트가 이렇게 있고요. 너트가 있고 그럼 이제 여기 볼 스크류가 요래 있어가지고 너트도 이렇게 산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따라 움직여. 너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모타가 있어. 모타가 있고, 여기 축이 있고, 그래서 여기 커플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거 실제 설계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베어링이 끝에 이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베어링이 앞에 이렇게 스포트 유니트라는 형태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돌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한 바퀴 돌 때,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돌면 이게 이동을 요만큼 하잖아요. 그죠? 피치죠, 피치. 들어봤죠, 피치. 피치가 중요한 거예요, 피치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요 반지름 R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됐죠? 그죠? 반지름으로 바꾸고, 요 피치를 L로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 그 운동 있죠. 운동량은 에너지죠.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죠? 자, 보면 F는 ma인데 F 곱하기 이동거리가 에너지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의 에너지는 뭘까? 요 모타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축,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 요게 반지름이야. 여기 반지름이고 여기서 힘이 요렇게가 이제 요 끝에서 이렇게 회전 단면을 보면 어차피 반지름에다가 요게 힘이라고 봐요. 힘이라고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볼게요. 이 정의는 아시겠죠? 여기 이걸 F-라고 해. F-. 그럼 이 F-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힘 곱하기 요 반지름이 토크고 이 토크 곱하기 어떻습니까? 요걸 다시 보면 여기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그죠? 한 바퀴를 돌았지. 그러니까 모타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요 한 바퀴 돌면서 요 토크 힘인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볼게. 여기가 한 바퀴 돌면 이 파이라고 하지. 이 파이. 원주율. 이 파이가 어떤 뜻인지 알죠? 파이의 정의. 이 3.14지. 3.14라는 뜻이 뭘까? 이걸 잘 알아야 돼. 3.14라는 뜻은 이 원의 요 원주 둘레하고요. 요 반지름의 피해. 지름의 피해. 맞습니까? 요 지름을 3.14를 하면 요 원주 둘레가 돼요.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요 반지름으로 했을 때는 자, 요 원주 둘레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ER 파이 L이죠. 네. sorry. 여기 R이 두 개니까, 그죠? 이 R에다가 파이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파이 R이 나온 겁니다. 네. 깊은 뜻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죠? 여기서 2하고 R이 요 지름이고, 지름에 요 3.14, 이게 파이라는 거는 숫자로서 3.14, 1517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막 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그 3.14를 말하기 힘드니까 파이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하나의 정의야. 이게 정의. 우리 그렇게 하자. 정의. 오늘 완전 수학 공부하죠? 힘든가요? 안 힘들죠? 재밌잖아. 파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파이 정의를 알고 온 사람. 파이 정의를 알고 온 사람 없잖아. 지름의 3.14배가 원주둘레라는 뜻이야. 그런데 지름은 반지름을 2배 한 게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이 R에 3.14, 그냥 이거야. 이건 그냥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R에다가 곱하기 3.14를 15176 뭐뭐뭐뭐 나가. 이렇게 수학을 하려니까 힘드니까 아이 복잡해. 이걸 파이로 해. 이거 2파이 R인 거야. 그죠? 자, 여러분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잠이 많이 오지.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세요. 예. 여러분들은 강의할 때 계속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면 오히려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다가 뭔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것만 인지해요. 그게 인지공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인지를 하는 거지. 똑같으면 그거를 그냥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 안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 머리가 여기 눈이 있어.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그 다음에 해골이, 머리가 뇌가 있는데,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뇌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척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차이점이 어느 쪽에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뇌의 어느 부분? 대뇌. 대뇌가 어느 쪽일까? 뒤쪽. 앞에? 앞에. 그래서 요 뇌를 크게 보면 요렇게 나눈다고 보면 돼요.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사람이 요걸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뇌가 앞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파충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야한 거? 맞아요. 야한 것도 생각해요. 그런데 판단, 좋아요. 판단. 이걸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거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차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효율적인 거하고 효과라는 이런 차원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죠? 목표라고 해요. 목표. 이거는 목표를 선정하는 거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동물이 못해. 이때 이걸 차원이라고 해요. 이쪽 차원, 이것도 차원이라고 하고 이것도 차원이라고 해요. 이런 차원과 차원이 만나니까 상위에 또 다른 차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뭐냐고 하면 형이하학적인 걸 가지고 합쳐서 형이상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 있죠. 산에 사람이 있으면 뭐죠? 신선이잖아. 이때 요거 뭐죠? 사람을 닮은 거고 산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즉 형상과 형상이 만나니까 신선이 됐어. 즉 신선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그죠? 눈으로는 표현 못하는 어떤 단어인데 이거를 사람이 산에 있으니까 신선이 된 거야. 신선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이거를 형이상학적이라고 하고 이거를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 봐요.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질량. 움직이는 속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눈에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되고, M은 물질. 요 A는 가속도는 운동이잖아요. 운동, 모션, 운동이라고 할게. 운동과 모션이 합쳐지니까 뭐죠? 힘이 나오잖아요, 힘. 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하죠? 한자에서 눈과 눈에 보이는 게 두 개 합쳐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와. 신선이라는 아주 유유자적하는 어떤 해탈한 경지에 있는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 절에 있는 그 선비, 그 산속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운동이 합쳐지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런 전두엽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전두엽이 좌하고 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좌쪽하고 우측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측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해요. 상상의 내고, 좌측은 감성, 실질적인 그거예요. 그러면 요런 걸 생각해내는 거는 왼쪽 뇌가 조금 더 우세하고, 그죠? 근데 이런 거야. 반고호에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렸어. 사람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 산을 그렸어. 그러면 이 반고호가 사람과 산을 그렸는데 이거나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라. 여러분들이 그림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게 상형 문자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 이렇게 한 모델, 패션 모델, 자 한번 걸어주고 자 그거예요. 자 이런 그림 하나도 이거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들어갔고 산이 뒤에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뭔가가 말하는 다른 어떤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걸 의미를 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현실적인 거를, 이건 현실이잖아. 현실과 현실에 있는 거를 현실이 아닌 어떤 초현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중에 그 초현실주의 그림,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초현실주의 그림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 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두 개를 배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초현실주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가 왜 나왔을까?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나왔냐면 이 앞에는 현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죠? 사진기. 사진이 나오니까 어때요? 사진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카사블랑카 뭐니까 이런 그림 그리는데 당대에 그 여자들 제일 많이 꼬셨던 사람이 뭐죠? 카사블랑카가 아니고 카사노바. 그 카사노바가 여자들을 그때 이렇게 꼬실 때 어떻게 꼬신지 알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옷을 하나 더 벗어봐라. 너무 이쁘다. 그럼 또 하나 벗으면 하나만 더 벗어봐. 이거 또 걸리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잠깨라고 하는 말이야. 좋지? 그게 제일 와닿을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 작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이쁘네. 옷 하나 더 벗어보세요. 더 하나 벗어요? 그 똑같은 거야. 이제 잠 깨지. 잠 깨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진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그림 그리던 사람이 옛날에 정물화를 그렸어요. 정물화를. 그때 옛날에는 현실에 대해서 정물화를 그렸는데 정물화가 뭐죠? 사진사들이 대신해가지고 화가가
사진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현실을 기록해 주는 거. 우리나라에는 18세기 도화원이라고 있어가지고 정조 때 뭐죠?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도화원에서 사진사 역할을 해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진 찍듯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남겼어요. 그게 나왔는데 갑자기 18세기에 사진기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오니까 그림 그리던 사람이 밥 먹고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현실과 현실을 좀 다르게 왜곡해가 막 그림이 이상한 그림 있잖아. 막 이렇게 사람을 사각으로 그린다든지 동그라미만 그려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의미를 형이사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기와 사진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F는 MA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저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는 거나 뭐 차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눈에 안 잡히는 걸 잡는 거야. 자, 수학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 수학에서는 y는 ai 플러스 bj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실수와 헛수.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인데 실수와 실수가 합하니까 허수가 돼버려. 이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야. 뭐냐면 실수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수인데 이게 더해지니까 헛수가 돼버려. 이게 뭐냐면 I와 J는 차원을 말해요. 다른 차원과 차원이 만나가지고 내가 요런 물질과 운동이라는 이게 물질이라고 보면 돼.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 들면 무게가 느껴지는 거.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과 합쳐지니까 힘이라는 감이 없는 뭔가가 생긴 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실수 허수야. 쉽죠? 재밌지? 네. 자, 봐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인지과학이라 해가지고 심리학이나 어때요? 이건 뭐죠? 이거 미술사나 공통점이 뭐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 깼지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어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뭔가 좀 해안이 오나? 세상이 돌고 돈다. 아니면 뭐 다 똑같네. 여러분은 공학을 하지만은 공학을 하는 것도 예술하는 것 같다. 왜? F는 M에서 이런 힘을 다룬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건 허수를 다루는 거거든. 내가 감은 없는데 뭔가가 있어. 그지? 그게 왜? 물질과 운동이 합쳐지니까 감이 없는 뭔가가 있어. 그죠? 무게를 느끼는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볼까? 자, 여기서,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직선 운동에서 F는 MA인데, 이게 이제 힘을 요렇게 가는데, 이게 F야. F고, 이게 모타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걸 가는 거, 이거를 피치라고 하죠, 피치. 피치라고도 하고, 리드라고 돼요. 리드. 한번, LDAD 들어봤어요? 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그거예요.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서 토크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 토크가 있어. 토크에다가, 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움직인 거리는 토크 세타야. 이해가 돼요? 아까 이 파이가 3.14라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이 R이 이게 지름이야. 지름 곱하기 3.14, 요 지름 곱하기 3.14가 한 바퀴 돌아간 거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이게 세타가 한 바퀴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 R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2파이 R이나 같은 말이지. 그럼 토크 세타는 결국은 여기에, 자, 봅시다. 여기서 토크 세타 이꼬르 FL이라는 공식이 하나 성립이 돼요. 한 바퀴 돌았을 때 힘이 간 거리, 이건 뭐죠? 힘 플러스 요건 움직인 거리나 아니면 이건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그 힘, 토크에다가 이 각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요게 뭐냐면 에너지. 요것도 에너지. 에너지는 불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요거는 일단 외워놔. 토크 세타는 FL이다. 자, 그것만 한번 외워놔요. 그러면 엄청 어디 가서 쓸 데가 많아. 이거는 로봇에서요. 로봇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요. 이것만 들이대면 웬만한 건 다 풀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면 운동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힘을 어떻게 해야만이 운동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서 힘 토크를 가지고 운동 패턴을 유추하는 거를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줬을 때 운동이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는 게 순동력학이라고 하고 운동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을 어떻게 줄 건가가 이게 역동력학이에요. 그러면 로봇에서 모타를 계산할 때는 내가 모션 패턴을 이렇게 가져갈 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동력학으로 해가지고 이 필요한 힘을 찾아내니까 역동력학이라는 것만 하나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외울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 토크에는 입력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죠? 모타의 전류를 인가해야 되죠. 그때 모타의 전류를 얼마만큼 넣어줄 건가? 그걸 또 계산한 게 이게 제어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봇을 하나 운동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상일의 원리라고 해요. 가상일의 원리. 가상일의 원리.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가상일 회전을 직선으로 변환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모든 로봇이든 기계든 전부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끝단에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건 직선으로만 돼 있고 어떤 건 회전으로 돼 있는데 직선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못하는 토크가 얼마 회전을 해줘야 되느냐. 액추에이터 안에서 그 모타 용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선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모타의 그 힘은 얼마의 토크를 줄 거냐. 회전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직선과 회전일 때는 어떻습니까? 직선을 움직이는 어떤 액추에이터에서는 이 공식이 적용이 돼야지 모타의 회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여기에 직선 운동을 할 때 직선 운동을 하는 액추에이터. 이제 액추에이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액추에이터의 볼 스크류가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내부에 필요한 모타 용량. 이게 필요한 모타 용량이죠. 이게 필요 모타 용량. 토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직선 리니어 액추에이터에서 볼 스크류나 이런 걸 썼을 때 안에 들어가는 모타의 용량을 계산하는 거고 회전은 회전으로 되니까 감속비만 계산해 주면 돼. 자, 거기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상일의 원리가 저거고 그걸 통해서 직선 운동을 위해서 모타의 필요 토크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 관성 모멘트에 의한 토크,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이야기할게요. 관성 알죠? 이너시아, 모멘트, 이거 들어봤어요? 네. 근데 실체를 모르지. FA? FA, 실체. 그, 이너시아, 모멘트, 관성력, 그,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의예요. 뭐냐면, 뒤에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 평행축의 정의가 또 뭐냐? 관성 모멘트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요게 관성 모멘트라는 컨셉도 이게 뭐냐면 그냥 파이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를 우리가 3.14로 이렇게 정의를 했듯이 그 모멘트도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뒤에 가서 볼게요. 자, 가상일의 원리는 아까 반지름 곱하기 힘 F1 했을 때 이게 토크란 말이에요. 이게 토크인데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을 때 이 돌은 거리가 2πr이고 그리고 이 힘이야. 그럼 이거를 다시 보면 요거 반지름 곱하기 F1 이게 토크고 거기다가 이게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이걸 토크 세타라고 하고 그때 힘이 이렇게 이 거리만큼 간 거를 FL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토크 세타는 FL이다. 이게 가상의 원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가지고 시간을 한번 나눠줬어요. 각각.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각이 변하는 게 뭐죠? 각속도죠. 그거를 보통 위에다가 도트를 표시를 해요. 그죠? 요 각속도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에다가 이동 거리니까 속도가 나오죠. 속도. 그러면 FB는 T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트로 해가지고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돼.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외우라 하지 않는데 토크 세타는 FL이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고 제가 요 자료는 블로그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까지 했던 건 밴드에 다 제가 공지를 할게요. 올려놓은 거를.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지난주 거 복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 볼게요. 토크 세타에서 세타가 아까 여기 보면 토크 세타에서 2파이라는 게 뭐죠? 360도잖아. 그죠? 360도를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L하고 스몰 D를 쓴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걸 다시 한번 토크 해가지고 이거 2파이를 뒤로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직선 운동을 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에서 필요한 모터의 용량은 요 공식이 되는 거예요. F 해가지고 2파이분의 이동거리 리더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죠? 힘은 F는 MA이고 그죠? 그리고 중력은 밑으로 이렇게 F지고 이런 것만 알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벨트 풀리에서는 그 풀리 있죠. 원 풀리의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풀리의 리드가 나오는 거예요. 풀리가 뭐죠? 한 바퀴 돌면은 이동거리잖아. 풀리가 이동거리가 여기서 요렇게 돼 있고 요래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모터가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여기 리드가 요만큼 움직이는데 쉽잖아요. 그죠? 요게 뭐죠? 풀리의 PD. 이게 뭐냐면 풀리의 다이아미터. 이니셜이에요. 풀리 다이아미터.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여기다 곱하기 파이만 하면은 3.14를 곱하는 거니까 요 한 바퀴 요 거리만큼이 요 피치가 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벨트 풀리 방식에서는. 그럼 볼 스크류는 어떻게 되느냐? 볼 스크류는 여기서 볼 스크류가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았을 때 움직이는 거리 L이잖아요. 그건 LD 똑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모멘트가 뭘까? 모멘트. 골치 아프죠?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식 봤어요? 여기서 이너시아가 뭐죠? 여기서 회전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 관성 모멘트라는 게 이게 정의예요. 그냥 이거를 하나 외울 수 있으면 외워요. 뭐냐면 I는 질량에다가 갈로에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갈로에가 나누기 12 그렇게 유도가 돼요. 왜? 여기 사각 직선에서 사각형에서 중심에 선이 있고 이게 단면을 A와 B로 하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여기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런 걸로 정의가 된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 왜 그게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토크는 관성력 곱하기 각 가속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각 가속도를 뺀 나머지를 이너시아라고 해. 그 이너시아의 정의가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이게 뭐냐 헛수인 거야. 헛수. 우리는 실수는 감이 오는데 헛수는 감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이너시아가 대체 뭐고 이걸 왜 내가 이거를 감도 없는 이거는 실제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이걸 왜 외워야 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 외워놓으면 그 식을 계산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형상을 이런 형상 사각 형상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1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질량을 곱해주면 이게 이너시인 거예요. 요게 딱 넣으면은 여기다 각 가속도만 곱해주면요 토크가 그렇게 나와버려요. 요거에 대한 여기서 요 질량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정보가 나오고 여기 넣으면은 이너시가 나와. 그 이너시아에다가 시간당 어떻습니까? 초당 각속도 변화를 넣어버리면 이 필요한 토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까 한번 설명드리면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힘이잖아요.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힘이다. 그런데 여기서 곱하기가 나왔어. 이 곱하기를 방향곱이라고 해요. 이걸 방향이 있는 위치가 있는 곱이라 벡터곱이라고 해요. 벡터곱. 이건 일반 곱하기와는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요걸 연장해가지고 요 반지름이 사실은 그 토크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요건데 이게 진정한 반지름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요 기준으로 간다면 여기가 반지름이 되고 요 힘만큼 토킹이 이쪽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힘을 이렇게 줬다. 그럼 토크는 어떻게 되지? 요거 반지름 곱하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요거 접선에 직각이 되는 요게 반지름이 되고 힘은 요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벡터곱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벡터곱 하면 학생들이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벡터곱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 세트하면 요것도 세트하지. 여기서 이 십자에서 보면 여기 세트하면 반대 요것도 그죠?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클로즈하면 요거 세트하면 요것도 대칭된 요것도 세트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요걸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게 사인 세타죠. 그죠? 요거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여기 나오죠. 여기에 세타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 곱하기 빗변을 해주면 요게 없어지잖아요. 요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잖아요. 요거의 절대값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여기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R이 나오죠.
그게 여기서 D라고 표현했는데 D는 R 사인 세타 같은 말이죠. 그래서 R 그 다음에 MA 토크는 이제 R 클로스고 벡터고 F니까 F가 MA니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요 R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 R에다가 여기 A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의 각 가속도라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mr 제곱 각 가속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때 mr 제곱 이거를 이너시아라고 해. 그죠? 그래서 토크는요 mr 제곱 각 가속도야. 같은 말이야. 근데 단지 우리가 이거는 쉽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거는 형상에 따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너시아 곱하기 각 가속도 이렇게 정의하고 이너시아가 형상에 따라서 이 사각형 형상에서 중심을 지나는 어떤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이 일어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표를 보고 물리학 제일 뒤쪽에 보면 형상에 따라 원도 있고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사각형의 형상을 볼 때는 항상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그 회전 중심 단면에 각 변 A 제곱 플러스 B 넣고 나누기 12 하고 거기다가 질량을 딱 계산해주면 이너시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 각 가속도, 회전 각 가속도 초당 몇 파이를 도느냐 그 가속도를 변화량을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는 이너시아의 각 가속도의 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너시아는 저렇게 된다. 그런데 자 그러면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축을 만약에 임의로 이렇게 옮겨버렸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전체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외워버려. 그냥 이거는 머리 좋은 어떤 놈이 그냥 그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공학자니까 엔진까지 다 어떻게 만든지 알 필요 없잖아. 엔진 그냥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너시아는 요거까지는 비슷하죠. 거기다가 질량에다가 이동거리, 요만큼 이동거리를 그냥 제곱을 해준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냥 외워버려. 저렇게 되구나. 머리 좋은 놈이 누군가가 저렇게 그냥 정의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대에서 기계공학에서 반은 공부한 거야.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기계공학에서 동력학에 대해서는 반을 알았어요. 얼마나 쉬워. 이너시아도 알았고 평행축 정리도 알았고 토크도 알았고 그리고 회전이 됐을 때 직선으로 움직였을 때의 그 관계도 알았고 오늘요 이거 한 10분 만에 여러분들 기계공학에서 동력학 물리학에 있어가지고 3분의 1은 다 알았다 보면 돼. 이렇게 쉽게 강의한 사람 있어요? 없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다른 데 다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이야기는 안 해줘. 근데 저는 이거를 현업에서 설계를 하면서 이걸로 로봇을 설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 모터 용량을 계산하는데 아까 말했죠. 어떤 모션에 따라서 막 그 모터의 토크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실제로 모터가 그 가장 최대 순간 토크는 요때란 말이에요. 그럼 요때를 기준으로 모터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야. 그냥 골치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나도 골치 아파. 예. 자, 이게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볼 스크류 타입의 리니어 액추에이터. 이제 리니어 액추에이터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회전이 아니고 리니어 액추에이터 내에서는 이런 가상 일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에서는 모터의 회전을 직선으로 변환시키니까 직선 운동에 필요한 어떤 모터의 용량은 회전이니까 이걸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 볼 스크류고 이게 LN 가이드고
여기에 이게 스포트 유니트고 이 커플링이 모터가 회전을 했을 때 이게 돌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했다 해요. 그러면 이게 질량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작용되는 모터의 부하로 적용되는 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관성에 의한 부하. 가만히 있을 때 이 갑자기 움직이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저항. 그게 이너시아예요. 아까 이너시아는 F는 이너시아는 어떻게 되죠? F인데 F는 MA예요. MA.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중에 의한 부하. 가만히 있어도 하중에서 계속 잡아당기잖아. 그걸 이기고 모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거. 그 다음 마찰에 의한 부하. 요 안에는 볼스크류와 요거 사이에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을 이겨야만 이게 움직여.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어떤 부하가 작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중간을 기준으로 이게 중간이야. 이게 중간으로 위로 올라가. 이걸 잡고 모터가 올라갈 때는 모터가 어때요? 속도가 이렇게 맥스로 윙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 윙 또 내려갈 때 윙 이렇게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 이런 모터 곡선이 생기고 그때 토크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이 관성에 의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 스포츠카 갑자기 이렇게 팍 움직일 때 이게 가만히 있다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면 그 정지하려는 힘이 있잖아. 그걸 이기고 가죠. 그게 관성인데 관성이 생겨. 처음에 움직일 때. 두 번째는 이게 하중을 받으니까 하중 부하가 또 있어. 요만큼 생겨. 거기다가 마찰력에 부하가 있어. 요걸 다 합한 게 모터의 토크가 되는 거야. 처음에 올라갈 때. 근데 여기서 계속 움직일 때는 어때요? 이너시아가 없잖아. 이 이너시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부하. 그래서 하중에 의한 부하는 있죠.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라도 뭐죠? 마찰이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운동 마찰력은 또 이렇게 생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요것만 없는 거예요. 관성에 의한 부하만 없고. 그리고 정지할 때는 어떨까? 정지할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할 때 감속을 하니까 어때요? 감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찰력에 의한 부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한 부하는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부하가 이게 윙 쓸 때는 항상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는데 도움을 주니까 마이너스로 모터 부하가 작용하는. 그래서 실제로 딱 보면 여기가 제일 모터 용량이 많이 필요해. 그럼 요걸 기준으로 모터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에 따라서 이런 어떤 힘이 막 이렇게 생겼다 안 생겼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로봇을 설계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어떤 힘의 프로파일을 계산해내는 이런 모션에 따라서 힘의 프로파일이 나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 20-30분 강의인데 여러분이 4년째 대학에서 한 2년 동안 배우는 걸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산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를 내꺼화 시킨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고 다시 공부를 계속해요. 몇 개 없잖아. F는 MA하고 토크 세타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너시아, 그리고 평행축 정리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요.